25년도부터 확 갈리기 시작합니다. 화장품 쪽이 약 70%가 됐고 디바이스 쪽이 한 30% 정도로 감소했어요. 비중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디바이스가 안 팔리는 건 아니냐? 면도기와 면도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도기를 많이 팔면 면도날은 이 회사 제품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APR을 만나게 됐던 걸 제 커리어에 굉장히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의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찍는 컨텐츠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APR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사 하나 조금 읽어볼게요. 바로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고요. APR 타임지 선정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뭐 타임지에서 선정한다고 뭐 무조건 좋은 거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임지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영향력 있는 기업 10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K-뷰티 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APR이 뽑혔고요. 해당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이라고 해서 뭐 타이탄 부문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이제 같이 선정된 회사들을 좀 보면 알파벳, 뭐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뭐 글로벌 업체들이 워낙 많고요. 신기한 건 어쨌든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선정된 기업입니다. APR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메틱, 뷰티, 디바이스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뭐 화장품 회사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뭐 소비재 이런 브랜드 회사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한번 나올 법한데 이렇게 작정하고 대놓고 다루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APR은 나에게 마일스톤에게 어떤 회사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고객사입니다. 지금도 마일스톤에서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PR은 2017년도 거의 10년 전이죠.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일스톤과 인연이 맺어서 고객사로서 이제 제가 옆에서 10년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나름 꽤 가까운 위치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를 다루려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고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져서 그냥 어쨌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회사, 알고 있는 회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운 회사이기도 해서 이제는 한 번쯤 다뤄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다루게 됐고요. 또 여기 아시겠지만 상장사잖아요. APR 상장사인데 APR이 어제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6조 원 정도 됐었어요. 한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 중에 1위고요. 이제 회사 전체 주식의 총 가치 합계가 16조 원이라는 건데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MNP가 한 3천억 정도의 밸류로 투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하는 건 투자를 그때 못했다는 뜻이겠죠. 3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할 기회가 있었으나 뭐 현재 16조니까 대충 50 몇 배죠. 갑자기 찍기 싫어지네. 또 하나는 이 APR이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회사 업무 이야기에 대해서 집에 가서 막 미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밥 먹다가 엄마가 APR 상장 공모주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APR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규현아 이게 최근에 핫한 화장품 뭐 뷰티 회사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길래 그렇구나 하면서 저희 엄마는 이제 공모주를 받았지만 금방 파셨죠. 뭐 대부분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듯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금방 파셨었는데 당시 제가 했던 얘기는 기억이 나요. 옆에서 그 회사 아마 앞으로도 더 잘 될 텐데 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APR은 그런 회사여서 뭐 사실 전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조금 디테일한 과거 히스토리들 지금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뭐 재무적인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PR을 처음 만난 게 2017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2017년 어느 날이었고 2016년도 당시 APR의 매출이 350억 정도였고요. 당시 영업이익이 39억 정도 한 10%가 조금 넘는 영업이익 률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였고 직원은 한 70명 내외였습니다. 2017년도에 매출은 약 2배 정도 성장해서 633억이었고 영업이익은 56억 정도였어요. 이때도 뭐 한 10%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직원 수가 한 150명 내외, 120명에서 150명 사이였던 것 같고 이 당시 저희가 처음으로 세무 관련된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APR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현재 APR의 실적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작년 2025년도에 매출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잘 된다는 알았지만 이 숫자를 들으니 좀
감이 와닿진 않죠. 영업이익은 3,654억이었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이제 뭐 연구개발부서나 생산, 공장까지 모두 합치면 대략 1,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9년, 10년의 시간 동안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성장한 회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라 그래서 예측치가 있거든요. 요 정도는 할 거다 APR이 이제 기대치이자 예측치인데 올해 매출 예측치는 2조 1천억 정도 돼요. 뭐 2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예상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잘 된다, 뭐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이미 너무 잘 성장한 회사인데 제가 과거 10년 동안 이제 이 APR이라는 회사의 성장을 지켜본 게 저 개인한테 또 저희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했더니 일단 이제 앞으로 오늘 APR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지만 APR이라는 회사 때문에 제가 보고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오늘 쭉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APR이라는 회사 때문에 이 미디어 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미디어 커머스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위기가 있었고 또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뷰티 산업이죠.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더 넓게는 소비재.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PR이 화장품만 판매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유아용품도 판매했던 거 알아요? 유아용품도 있었고요. 뭐 의류는 아실 것 같고 또 스티커 사진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옛날 사람인가? 인생 내 것 같은 그런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뷰티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마일스톤이 이제 10년 됐잖아요. 10년 되는 동안 꽤 많은 고객사분들이랑 업무를 해왔는데 이제 가장 크게 빠르게 높게까지 성장한 회사다 보니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쭉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10년의 역사를 그냥 한 줄로 짧게 AI 도움 받아가지고 쭉 봤어요. 저도 보다 보니까 쭉 10년이 이렇게 스쳐 흘러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뭐 2017년부터 2026년도까지 간단하게 한 줄 요약 정도로만 해드리면 2017년 저희가 처음으로 업무를 하게 됐던 해가 이제 원래 회사명이 APR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에이프릴 스킨이었고 사실 그 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가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 회사의 이제 가장 히트 브랜드 중 하나였고 에이프릴 스킨에서 브랜드를 화장품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 뭐 의류 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회사를 APR 로 사명을 바꿨던 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널디 아시죠? 저 MBC에서 아육대 할때 아. 널디 입구에서 맞아요. 그게 널디도 APR 거예요. 그래서 널디도 이제 APR이 갖고 있는 패션 포트폴리오고요. 그때 시작한 거예요. 2017년도 시작을 했었고요. 2018년도 때부터가 이제 국내에서는 꽤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었고 거의 이때만 해도 매년 2배씩 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해외를 진출했던 게 2018년도 정도였고 2019년도쯤에는 이제 이 당시에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미디어 커머스 1위로 치고 올라왔던 해가 2019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커머스 회사가 어떤 건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쯤에 이제 APR이 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무실을 옮겼어요. 우리 마일스톤도 사무실 옮긴 게 꽤 큰 변화였는데 우리는 뭐 삼성동에서 여기 역삼동 쪽으로 왔지만 이들이 원래 있던 곳이 삼성동 쪽이었어요. 저희가 업무했었을 때 그 삼성역 사거리에 캐논 빌딩 아세요? 캐논 있는 거? 그 뒤편에 있는 회사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 2020년도쯤에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APR? 롯데타워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정도였고 당시에 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롯데타워는 뭐 얼마나 멋지고 큰 건물인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어쨌든 스타트업이었고 젊은 기업이 롯데타워의 한 층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이사를 했었을 때 어떤 자신감? 왜냐면 거기 임대료가 월 단위로 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한 달에 억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롯데타워 가냐. 왜냐하면 롯데타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롯데 같은 뭐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 뭐 롯데 계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업들 또는 뭐 글로벌 기업들 정도가 이제 롯데타워에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어쨌든 스타트업이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 롯데타워에 들어갔던 거는 꽤 인상적인 행보였고요. 이제 롯데타워에 들어가면서부터 APR이 굉장히 잘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가장 히트 상품인 AGR이라고 하는 그 메디큐브 AGR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기계를 만들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대 초반 21, 22년도였고 이때부터는 단순히 코스메틱 회사, 단순히 미디어 커머스가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회사, 뭔가 뷰티 테크 회사로서 방향을 조금 선회하면서 실제로 말만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뭐 ADC라고 해서 자체 연구소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디바이스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도 이때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처음으로 유니콘을 찍었던 해가 됐었고 24년도 이제 상장을 했죠. 상장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너무 고밸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2조, 3조, 4조 이렇게 올라가 보더니 2024부터 2026까지 지금 고작 2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2, 3조의 비싸니 많이 했던 회사가 지금은 16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미래에 오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장을 보여준 회사고요. 제가 알기로 이번 주 금요일인가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들리는 소문에 나쁘지 않다 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10년 동안 뭐 100명 남짓하는 회사, 매출 뭐 5, 600억에 영업이익 5, 60억 하던 회사. 사실 지금 MNP가 만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10년 전에 그 회사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뷰티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쭉 역사야 이렇게 쭉 한번 읊어드린 거고 APR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핵심 키워드 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APR이라고 하면 이제 뷰티 디바이스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APR의 최초는 미디어 커머스 1세대 기업입니다. 뭐 D2C라고 해서 뭐 이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회사, 뭐 미디어 커머스 회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미디어 커머스가 뭐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 보거나 쇼폼 틱톡이죠. 틱톡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짧은 영상에 또는 짧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컨텐츠를 보고 바로 구매로 유도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 커머스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SNS에서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입시키고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그 회사 중에 1세대고요. 원래 했던 게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였고 그때 히트 쳤던 게 막 국민 비누라고 해가지고 비누가 뭐 효과 좋다 이런 걸 잘 표현해 줬던 게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뭐 메디큐브라고 하는 이런 더마 브랜드도 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패션 널디가 있었고 건강기능식품 식품 관련된 브랜드도 있었어요. 글램디라고 해서 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그런 식품 브랜드도 있었고 포멘트라고 하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남성용 전용 브랜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유아 제품도 있었고 마더스픽이었어요. 엄마의 선택 해가지고 내 기억나. 그때 제가 거기 이제 APR 계시는 임원분한테 이거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 마더스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인생 네컷과 비슷한 포토그레이. 사실 요 포토그레이가 먼저였고 포토그레이에서 파생된 게 인생 네컷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건 이제 인생 네컷이죠. 어쨌든 이쪽 미디어 커머스 1세대로서 굉장히 잘 성장을 했는데 요 기간이 꽤 됐거든요. 요 기간이 4년 5년 그리고 지금도 미디어 커머스 관련된 광고 마케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요 미디어 커머스 1세대로서 APR이라는 회사가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케팅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마케팅 잘하는 회사 APR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표현됐던 게 사실이에요. 뭐냐? 뭐 제품보다는 그냥 마케팅 잘해서 여기까지 뜬 회사가 아니냐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이야 많이 사그라들었죠.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마케팅 잘하는 회사는 그러면 쉬운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마케팅을 잘한다는 건 뭘 팔아도 잘 팔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제품도 좋고 뭐 서비스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지만 마케팅을 못해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기업 자체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없어서 마케팅을 외부에 맡기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APR 같은 경우는 기업 내재적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마케팅 소스를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사실
사실 내가 볼 때 과장은 아닌데 APR의 마케팅 팀이든 김병훈 대표든 아마 뭘 팔아도 잘 팔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빨대를 팔아도 충분히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마케팅 능력인데, 이게 회사 설립하고 초기에 다양한 D2C 미디어 커머스 마케팅을 하면서 생긴 능력들과 데이터들이 회사에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이 미디어 커머스 방식 마케팅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 마케팅 관련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요. 일수로 뭐 영상을 만들어. 근데 그게 고객들의 반응이 애매해. 사람들이 잘 클릭을 안 해. 고객들의 구매 전환이 잘 안 돼. 그럼 바로바로 영상을 바꿔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했던 것 중에 반응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유사하게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안에 쌓여 있다 보니 이제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APR이 이제 마케팅을 태워서 잘 되는 회사다라는 프레임 안에는 APR의 매출의 한 40%를 광고 선전비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재무적인 지표는 실제로 과거 한 3, 4년 정도 전에 손익계산서 보면 실제로 매출의 한 40% 정도를 광고 선전비로 쓰고는 있지만, 이 비중은 최근 들어서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하는 게 이 회사의 단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마케팅을 무엇이든 잘 팔 수 있는 그 미디어 커머스의 DNA가 실제로는 이 회사의 어떤 하방,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대를 팔아도 잘 팔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있고, 보통 그리고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광고 선전비를 30-40%를 쓰는 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광고 선전비를 상대적으로 덜 쓰는 옛날 기업들, 뭐 옛날 기업이라고 하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예컨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은 광고 선전비 비중이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브랜드고 제품이지 않냐, 40% 쓰는 건 너무 광고 선전비를 태우는 게 아니냐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커머스나 D2C 비즈니스의 그 비즈니스 유형과 관련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의 제품은 대부분 유통처에 가야 돼요. 백화점에 가야 되거나 면세점에 가야 되거나, 이런 게 더 메인이기 때문에 유통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미디어 커머스나 D2C 회사들은 물론 백화점에서도 팔고 면세점에서도 팔지만 그게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수수료를 아끼는 대신 다른 쪽으로 광고 선전비를 많이 태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케팅을 잘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마케팅 역량이 있나? 마케팅 역량이 있으면 우리 채널이 이렇게 되진 농담이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역량이고, 마케팅을 잘하고 브랜딩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유행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광고나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판에 박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때그때 유행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때그때 엄청나게 창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이런 숏폼이나 이런 게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회사 내부적으로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잘 되고 있는 젊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잘하는 편이고, 과거의 레거시 기업들,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잘 못 따라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큰 과거 회사들은 옛날에 하던 마케팅 방식, 뭐 유명한 모델을 쓴다던가 아니면 백화점 광고를 쓴다던가,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다루는 좀 젊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APR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APR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존의 APR이 마케팅 능력에 대한 DNA를 잘 유지하고 관리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을 막을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 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해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은 약간 브랜드 커머스라고 해서 변화된 지 꽤 됐었는데, 이거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한 7-8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APR이랑 매일 비교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고요. 이거 하면 다 기억날걸? 마약 베개? 그 마약 베개라는 정확한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베개 사이에 계란 넣고 그 베개 위에 밟았는데도 계란 깨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컨텐츠 광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샤워기 이제 막 그 녹물 같은 거 바로바로 정화되는 그런 제품들도 히트를 쳤었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지향하는 제품들의 특징이거든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컨텐츠를 보여줌으로써 전후 효과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또는 한눈에 와 이거 뭐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파는 게 미디어 커머스였는데, 그때 APR도 이걸 잘했었고 또 쌍두마차로 잘하고 있던 회사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였어요. 당시 이 회사도 굉장히 뭐 핫한 이슈들 많았었어요. 핫한 이슈들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5년, 6년, 7년이 지난 현재는 사실 회사의 기업 규모나 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게 됐느냐, 당시 APR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되게 매력적이고 혹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물건을 잘 팔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렇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팔고 있는 이 컨텐츠와 관련된 제품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당시 APR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한 게 한두 개의 브랜드를 깊게 파자, 그리고 팬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보다는 한두 개의 브랜드를 굉장히 좁고 깊게 파고들면서 기업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꾸기 시작했고, 블랭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컨텐츠, 기존에 하던 컨텐츠 커머스를 조금 넓고 빠르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는데, 뭐 결론이야 지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당시 APR이 조금 팬덤이 형성 가능한 영역에 좀 집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잖아요. 뭐 포스트아카이브도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게 화장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팬이 생기면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훨씬 더 집중을 했었고요. 기존에 하던 마케팅, 조금 컨텐츠적으로 자극적으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회사 브랜드의 인지도를 쌓고 어떤 제품력을 조금 더 치중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었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메디큐브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더 깊게 파면서 지금 현재 디바이스까지 올 수 있게 됐었으니까 뭐 당시 피벗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의 미디어 커머스 회사들이 이 APR을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전략이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었냐, 이제 글로벌이 가능하게 됐었어요. 글로벌로 가능하게 되면서 회사도 이제 글로벌 확장을 집중하게 됐던 게 요 당시였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타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뷰티, 단순 코스메틱에서 뷰티 디바이스로 옮겼던 회사인데, 이게 단순히 뷰티 화장품을 팔다가 뷰티 디바이스로 갔다, 요거 하나만 보는 거는 조금 잘못된 맥락인 것 같고, 요 당시에 이런 APR 같은 회사들은 물건을 직접 생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을 기획하고 생산은 보통 외부에 다 맡겨요. ODM 공장에 맡기고 그걸 받아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김병호 대표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순 미디어 커머스에서 아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브랜드에 집중해야지. 브랜드 커머스로 간 거고, 브랜드 커머스로 가다 보니까 깊게 하다 보니 결국 뷰티 디바이스까지 왔던 거죠. 단순히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당시 한 번에 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는, 우리가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건 잘하지만 생산에 대한 역량이 없었고, 당시 여러 외주 공장들을 통해서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회사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퀄리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량을 맞추는 그렇죠. 물량, 재고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 근데 그것들도 다 실제 리스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 너무 따라하기가 쉬워요.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공장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뭐 중국, 한국, 글로벌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APR이 디바이스로서 히트 쳤다라는 거는 소문 금방 날 거고, 디바이스가 잘 되는데 얘네 이거 어디서 생산하지?
그럼 생산 공장 다 알아보고 생산 공장에 저희가 더 얹어드릴게요 하면은 금방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를 처음 했던 시기에는 기술적인 엣지가 크진 않았겠죠. 결국 APR도 이 기술적인 걸 처음부터 엄청나게 깊게 연마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뷰티 디바이스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잘 된 건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많은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고, 거기서 이제 김병훈 대표는 여기서 또 고민했던 게 이제 이게 그럼 지속할 수 있을까 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는 이거 오래 가려면 제조가 됐든 연구 개발 R&D가 됐든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한 번의 큰 전환기였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APR이 이제 좀 추구하던 것들이, 우리는 원래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이 맞았고,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에서 이제는 기술과 제조 역량까지 있는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APR 디바이스 센터라고 하는 것도 요 2022년도 요 당시에 이제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외주에 맡겼던 생산 기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만든 게 이제 평택이었어요. 그게 이제 2022년에서 2023년도 넘어가는 시장에 평택 공장이 준공이 됐고, 지금은 이 공장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APR이 그동안에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적인 생산까지 할 수 있으면 뭐에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남들이 쉽게 카피하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R&D에 더 많은 돈을 쏟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외주의 생산을 맡기는 거보다 보니까 기술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그 공장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고, 그 공장에서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노출되거나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생산을 해. 그러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제조 비법이나 어쨌든 어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겠죠. 여기서 내가 정말 깊게 파서 기술적인 엣지가 있는 제품을 만들면 정말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R&D와 생산이 같이 선순환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단순히 브랜드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R&D하고 대량 생산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완전히 변모할 수 있었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진출하게 된 큰 계기가 됐던 거죠. 그게 되니까 지금의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은 판매들이 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수많은 경쟁사들이 앞으로도 등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어떤 체력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APR에 대한 키워드인데, 제가 APR을 봤었을 때 APR이 왜 이렇게 잘 됐냐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인사 시스템이에요. 조직, 인사, HR, 보상 이런 시스템들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APR이 한창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투입해서 세팅하려고 한 게 이 인사 조직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 기업 문화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기업 문화가 뭐가 좋냐, 뭐 복지가 좋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회사의 구성원들이 정치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실력으로 증명했을 때는 그만한 큰 보상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래서 APR에는 뭐 지금은 워낙 커진 회사가 됐지만 당시 그래도 지금보다 작았었을 때는 꽤 파격적인 인사, 그래서 젊지만 팀장 역할까지 맡기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스톡옵션이나 주식, 뭐 성과급 이런 것들을 꽤 인상적으로 줬던 기억들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이게 그 김병훈 대표가 뭐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몇 개 영상 찾아보다 보면 왜 사업을 시작했냐의 히스토리 중에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실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었고, 그래서 APR 회사 이제 내부에 이런저런 문구들 막 보통 회사 가면 있잖아요. 거기에 정치 같은 거 하기 전에 실력을 더 쌓아라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그런 그 대표이사의 마인드나 어떤 철학이 회사에 녹아들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단점도 있겠죠. 어떤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의 APR을 만든 데에 굉장히 큰 몫을 했다는 거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본 머니그라피에 그 조수용 대표가 나왔었어요. 매거진 B인가? 그래서 나와서 브랜드란 무엇인가 쭉 나오는데, 그것도 쭉 보다가 이 조수용 대표가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꽤 파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직 문화의 전부는 뭐냐? 그냥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뭐 회사 문화가 어쩌야 된다, 나는 널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린 모두 소중한 관계다, 뭐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뭐 회사 사정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말 많은 거 다 필요 없다. 뭐 조직 문화가 어떠고 없이 그냥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체계가 세팅된 회사, 이게 조직 문화가 좋고 나쁘고의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분도 강조하려고 한 거지만 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아마도 APR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보상 문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APR을 만든 굉장히 큰 요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APR 회사 내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APR이 뭐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지표들이 있어서 제가 사업 보고서 보고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회사가 판매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화장품, 뷰티라고 하는 코스메틱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를 좀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있고 디바이스를 별도로 봤었고, 나머지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 이제 널디나 뭐 포토그레이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뭐 5%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빼고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지표가 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부터 뷰티 디바이스는 나오자마자 잘 됐거든요. 매출의 반반이 화장품 판매하던 거, 뷰티 디바이스 반반이었고 25년도부터 확 갈리기 시작합니다. 화장품 쪽이 약 70%가 됐고 디바이스 쪽이 한 30% 정도로 감소했어요, 비중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디바이스가 안 팔리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2023년도에 디바이스가 2천억 정도 팔렸고 그 다음에 3천억 정도 팔렸고 작년에 4천억 정도 팔렸어요. 근데 비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화장품이 그만큼 더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 그 디바이스에 써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장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경영학 책이나 일반적인 이론 설명할 때 면도기와 면도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도기를 많이 팔면 면도날은 이 회사 제품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회사에서 노렸던 효과고 실제로 이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기계는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되면 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더 그것보다 의미 있는 지표는 기계를 한번 산 사람들이 계속 쓴다는 거예요. 계속 쓰면서 뭐가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기기에 수반되는 화장품 제품들의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어서 화장품, 뷰티 쪽 매출은 2023년도에 2천억이 좀 넘었고 24년도에는 3천억이 좀 넘었거든요. 2025년도에 1조가 넘었습니다. 2026년도도 아마도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디바이스와 연동돼서 쓸 수밖에 없는 이 화장품 제품들의 판매량이 꽤 늘어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국내 매출은 3천억 조금 넘습니다. 해외 매출이 한 4천억 가까이. 2025년도에는 국내 매출은 3천억 비슷합니다. 해외 매출이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매출의 비중이 80% 정도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도 이제 시장 크기가 굉장히 큰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또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거든요. 당연히 회사는 미디어 커머스에서 시작했고 D2C이기 때문에 무슨 매출이 메인이겠어요? 온라인이 메인이겠죠. 2023년도에 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이 77% 22%예요. 24년도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76% 24% 정도 되는데 25년도에 흐름이 한번 바뀌기 시작해요. 온라인이 66%로 감소하고 오프라인이 33%로 증가를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뷰티 코스메틱 시장이 물론 온라인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대부분 화장품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거든요. 처음 사보는 제품은 올리브영이나 오프라인 가서 많이 사보고 만족하고 내가 이걸 또 사겠다 하면 온라인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런 오프라인을 먼저 구매하는 양상들이 글로벌이 조금 한국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어 그래도 온라인 구매 비중이 조금 더 높다면 글로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오프라인 비중이 더 센데 이제 이 APR이라는 브랜드나 디바이스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쇼폼이나 틱톡이나 뭐 이런 아마존을 통해 굉장히 알려졌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APR이라는 회사는 뭐 디바이스를 팔고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면도기, 면도날 효과도 있고 글로벌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빅 리테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한 번쯤 언급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APR의 과거 한 10년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그러니까 자산부채 내역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말해 뭐 하나 싶더라고.
거의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제가 조금 재밌었던 거는 APR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자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뭐 사실 이거 공장 지었잖아요. 공장 짓고 뭐 해외 확장하고 이러면 자본이 필요한데 APR 같은 경우는 어떤 부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채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들리는 부채가 아니라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미지급금이나 뭐 미지급 비용들이나 이런 상거래 채권 채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목돈을 빌린 차입금은 거의 없고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럼에도 잘 확장을 크게 할 수 있었냐? 뭐 뻔합니다. 돈 벌어서 했어요. 플러스 하나는 이제 상장할 때 유상증자로 자금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가지고 투자금과 번 돈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안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언뜻 시장에 들었던 소문으로는 그냥 매달 돈이 무섭게 쌓이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얘기할 때 이 김병원 창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APR이 공동 창업 회사였어요. 50대 50 김병원 창업자와 이제 이름을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다른 창업자분이 반반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인데 중간에 이제 엑시트를 하셨습니다. 엑시트를 하셨고 이제 단독 대표가 체제가 된 이후에 상장과 지금의 성장을 만들어낸 건데 사실 이분이 대학도 제가 중퇴예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다가 휴학했다가 사업한 게 지금 APR이거든요. 연세대학교 나오셨는데 학교 차원에서도 뭐 많이 초대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김병훈 대표가 그 정주영 창업 관련된 거나 뭐 영상 유튜브로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정주행을 했어요. 정주행하고 뭐 꽤 많이 봤어요. 한 2번, 3번 보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다 담아내고 있는 뭐 영상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20-30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공유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업은 운이다. 굉장히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인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운적인 요소를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병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업이 운이다라는 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운조차 자기가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에 있어서 운은 결국 사람에 대한 운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하려면 귀인을 만나야 된다. 귀인을 만나는 거고 서로가 그 회사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MVP 내부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가지고 되게 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기업이 막 몇 조 단위가 되든 몇백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귀인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귀인을 만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 향상을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고요. 이거는 한번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APR에 대해서 쭉 떠들고 있다 보면 뭐 영원 불변 계속해서 잘 될 회사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APR의 미래라고 했었을 때 뭐 저도 잘 모르죠.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이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업한 김병훈 대표의 결국 역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병훈 대표가 이미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고 이제는 기업가가 돼서 회사를 잘 성장시켰지만 앞으로도 APR이 더 잘 되려고 한다면 그중에 핵심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훈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병훈 대표가 지금의 마인드와 더 큰 시장을 나아가려고 하는 성장에 대한 갈구가 멈추지 않고 운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잘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왔어요? 미디어 커머스 있었죠. 브랜드로 왔었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로 왔었죠. 그리고 디바이스를 가면서 제조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시켰죠. 이 다음 과연 뷰티 디바이스만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아름아름 알고 있는 것들인데 B2C의 개인한테 디바이스를 파는 게 아니라 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B2B 실제로 뭐 의료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병원 클리닉에서 활용하는 디바이스로의 기술적인 개발이나 성장도 아마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화장품 소비재 회사가 아니라 다른 시장급까지 성장할 텐데 뭐 그 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하다가 한계일 수도 있고 결과는 모르죠. 결과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김병훈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APR의 성장을 10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 APR이 이렇게 해서 잘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수십 년이 된 회사의 시가총액을 지금 넘은 거잖아요. 제 느낌에 과연 제2의 APR이 나올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질문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매출 100억, 1000억을 만드는데 5년,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매출 1000억을 만드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SNS일 수도 있고 제가 더 무서운 건 이제 AI 때문이에요. 이미 지금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1인 기업이 수십억, 수백억의 매출을 내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까지 폭발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젊은 층에 뛰어난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나의 회사에서 내가 평생 직장을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 빠른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중에 APR은 하나의 굉장히 큰 성공 모델이 될 거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들, 제2의 제3의 APR들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직도 이제 창업신에서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 가끔 그런 게가 있어요. 10년 전 김병훈 대표를 보는 듯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 자체적으로도 훨씬 경제적으로도 좋은 선례가 되는 거니까 뭐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APR도 단순히 AI를 AI로서 바라보지 않을 거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개발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이거 뭐 안 하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튼 결론은 궁금합니다. APR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APR이 나온다면 언제 나올지 또 내가 봤던 사람 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자면 뭐 제가 10년 전에 개인적으로 APR을 만나게 됐던 걸 제 커리어에 굉장히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회사를 초기부터 직원 뭐 100몇 명일 때부터 볼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고 또 이렇게 잘 돼서 주식은 없지만 푸드순하고 3천억일 때 뭐 여튼 그러면서 저도 배우는 거니까 뭐 APR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